어택을 통해서 이렇게 선명한 사진으로 실제로 학습, 산출의 결과를 분석해서 그 학습을 위해서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격 방식이 인버전 어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모델 엑스트랙션 어택이라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공격 대상 모델의 입력값과 결과값을 분석해서 학습 데이터를 이렇게 추출해가는, 학습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 모델 엑스트랙션 어택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교시 마지막으로 넥이 있습니다. 넥은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하고요. 넥은 기업 네트워크의 사용자 디바이스 정책을 적용해서 네트워크 가시성과 액세스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넥에서는 네트워크 접근 제어, 액세스 컨트롤, 그 다음에 IP와 맥 자원을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IT 자산을 관리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넥에서는 최종 포인트에서 들어왔을 때 인증, 그 다음에 검역, 권한부여 이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제어하고 안정성을 제고하고 네트워크 관리 구현을 하게 됩니다. 주요 기능은 안전검사, 검역, 인증관리, 권한관리, 모니터링, 장치 통제와 같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교시에 대한 문제풀이였고요. 다음은 2교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교시 문제인데요. 1교시가 좀 까다로우셨는데 2교시는 1교시에 비해서는 많이 쉬웠던 그런 이번 회차의 문제 같습니다. 자, 2교시 문제는 첫 번째 문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의 데이터 주권 이슈와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 방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거는 어디 답이 있는 건 아니죠. 그 전날 파칙득에서 거버넌스 많이 다뤘는데요. 그걸 응용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 띵킹에서 공감 방법의 중요성을 설명하시오. 이것도 역시 뭔가 자료보다는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생각을 많이 했으면 아주 잘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 요구사항이었고, 네 번째는 소프트웨어 신뢰성 성장 모델의 두 가지. 이거는 가급적이면 버리면 좋은 문제 같아요. 다섯 번째 DAY, DBA, 여섯 번째 인젝션의 개념과 대응 방안. 그래서 4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의 데이터 주권 이슈와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 어떻게 풀 것인가? 데이터 주권. 주권을 어떻게 있어 보이게 쓸 것인가? 주권하면 데이터가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사용, 수집, 저장, 활용하는 거가 우리에게 있다. 이게 주권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있어 보이게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 공유, 활용 과정에서 가치를 도출하고 활용하기 위한 권리로서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외산 서비스에, 즉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외산 서비스의 주도권과 가치를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이 주권 이슈다라고 해요. 위험이 곧 이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주요 이해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의 정의 및 시스템, 프로세스, 보안에 대한 표준화된 방법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데이터 거버넌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정의를 썼으면 굉장히 잘 쓴 겁니다. 그래서 주권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여기 정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보면은 소스나 데이터 저장 스토어나 활용 뉴스나 그 다음에 사실 폐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선셋 때는 폐기까지 이 네 가지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생성, 수집, 제공, 저장, 분석, 활용, 폐기가 모두 주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주권에 대해서는 결국은 주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프라이버시, EU GDPR, EU 프라이버시 뭐 이런 것들이 다 주권과 관련된 거잖아요. 법 제도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이 우리도 있어야 되겠다. 플랫폼. 그 다음에 핵심 역할을 진행하는데 특히 Chief Data Officer나 Chief Privacy Officer 같은 CDO, CPO
그 다음에 계속 그 주권과 관련된 내용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데이터에 대한 value,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 그러니까 데이터 보안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 주권과 관련한 가장 키포인트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있어 보이겠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주권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만족스럽게 할 것인가, 이거를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데이터 표준화 관점, 표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그 다음에 데이터가 굉장히 열려있으면 안 되잖아요. 데이터 보안 관점에서. 그리고 이거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전체 데이터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되겠다.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소스, 수집, 저장, 분석, 표현, 태기의 관점에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기술을 해주고, 데이터 표준화에서는 표준 용어, 표준 단어, 표준 도메인, 명칭 표준, 공통 코드와 같은 이러한 영역에서 우리가 그 체계적인 표준 체계를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를 누구나 이용 가능하지만 또 통계적으로 이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접근 제어, 이상현상 추적, 개인정보 관리, 법제도 컴플라이언스 측면들, 여기에 ACL, 접근 로그, 오용 탐지, 이상 탐지, 개인정보 추적, EU GDPR 같은 이런 법과 제도 보호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특히 데이터 관리 체계에서도 데이터 관리 조직적인 측면,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그다음 Role and Responsibility, R&R 측면, 관리 시스템 측면에 대해서 이 거버넌스 체계를 갖춰야 된다. 관리 체계에서는 조직도도 있어야 되면 CDO, CPO, DA, DBA, 데이터 표준화 품질에 대한 관리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R&R 정의를 하고, 특히 관리 시스템에서도 메타 시스템, 품질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데이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시스템, 또 데이터 활용을 모니터링하는 위험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춰서 거버넌스 체계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디자인 띵킹에서 요구 분석을 위한 emphasize, 공감 방법의 중요성을 설명해라. 공감 방법의 중요성을 설명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는 사용자 중심의 문제 해결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디자인 띵킹은 결국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하라는 그런 하나의 프로세스이고, 확산, 다이버즈와 컨버즈, 수렴을 반복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을 보면 Analysis and Design, Development, Test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Analysis가 아닌 Emphasize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Define, Ideate, Prototype, Test 이 5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가 공감하기로 되어 있다. 공감하는 거는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는 과정으로서 첫 번째가 define 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렇습니다. 요구 분석을 위해서 공감, emphasize 방법의 중요성을 설명해라. 이거 중요성을 설명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거 사실은 현장에서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디자인 패턴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디자인 패턴에 보면은, 자, 속도보다 방향이다. 너무 빨리 가는 것보다 어디로 가는지를 찾아라. 사람을 이해해라. 사람. 그 다음에 엔드 유저, 사용자 관점은 도대체 어떤 입장인가. 그래서 개발자와 사용자 관점을 바꿔보자. 역지사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아주 좋고, 사용자가 받아들일 수 있고, 창의적이고, 또 내가 쓸만하다. 역지사지한 그런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라. 그래서 디자인 띵킹의 공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뷰나 청취를 하게 되는데, 청취의 과정에서 신뢰를 쌓고 넓게 보고 확대하고, 그 다음에 아주 디테일하게 현미경 관찰하는 이런 순으로 할 수 있더라.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공감의 맵을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단계별로 활동을 할 때 한번 생각해보고, 고객이 느끼는 거를 see, 경험해보고, say, 발언해보고, 그 다음에 hear, 들어보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감의 방식으로 하게 되고요. 페인과 게인이 중요한데요. 게인은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 생각해보고, 특히 고객이 가질 수 있는 페인 포인트, 그러니까 핵심적인 어떤 문제점, 그리고 어려워하는 지점이 뭔지, 그걸 페인 포인트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찾아내면
정말 큰 공감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그래, 이런 걸 해결해주면 정말 사용자가 쓸만한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거가 그래서 우리 새로운 걸 만들 때, 새로운 걸 디자인할 때,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갈 때 공감이 첫 번째 있는 이유가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엔드 유저가 꼭 필요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서버에게 설명하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기법 4가지 및 요구사항 도출 시 유의사항을 기술하라. 일단 요구사항 도출 기법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추분 명검, 추출 분석 명세 검증 4단계 기술하고 요구사항 개발이 추분 명검이고 요구사항 관리가 형상관리, 변화관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일단 이 개념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4가지만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요구사항 도출 기법은 인터뷰, 설문, 워크샵, 브레인스토밍, 롤플레이, 스토리, 프로타입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4가지만 설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4가지를 설명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4가지를 뽑아서 어떠한 관점으로 설명을 할 거냐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경험과 지식 측면으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경험이 적고 지식이 적으면 브레인스토밍이고 경험이 많고 지식이 적으면 유스케이스 방식이고 경험이 적고 지식이 많으면 인터뷰나 롤플레이 역할을 바꿔보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으면 현장을 조사하고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프레임을 여기서 이렇게 4가지를 도출해서 이걸 바탕으로 요구사항 명세서 SRS라고 하죠. 또는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 이런 거를 작성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요구사항 도출 때 유의사항은 뭐냐? 유의사항, 고려사항, 유의사항이 뭐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쓰시면 되는데요. 일단 대상 선정과 기법 선정이 중요하다. 제안서하고 사업 수행 계획서 사항의 내용을 파악을 해라. 현행 시스템의 문제를 분석을 해라. 그 다음에 타 시스템의 벤치마킹을 분석하고 또 요구사항은 추적 가능하도록 요구사항 ID, RID를 꼭 붙여라. 그 다음에 기능만 도출하지 말고 비기능 요구사항도 도출해라. 네? 그 다음에 변경에 따른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에 분석 단계 이후에는 요구사항 변화를 최소화시켜라. 요구사항을 프리징한다. 프리징. 빨리 프리징하면 할수록 빨리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여러 가지 그 고려사항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다 조합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네 번째, 소프트웨어 신뢰성 성장 모델, 소프트웨어 Reliability Growth 모델, SRGM 2가지를 설명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SRGM의 정의는 소프트웨어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확률적인 모델이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시험 기간 중에 발생되어지는 고장 데이터, 폴트 데이터에 대해서 고장 시간이나 고장 수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신뢰성을 평가하는 그런 모델을 SRGM이라고 하고요. 2가지만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2가지를 시점별로 나눠서 2가지를 쪼갰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빠를 때는 고장률이 굉장히 높고 이때는 초기 신뢰도 예측 방식을 쓴다. 그 다음에 시점이 이제 계속 많이 구축을 할 때는 그때는 사후 신뢰도 추정 방식을 사용한다. 그래서 초기 신뢰도 예측 모델과 사후 신뢰도 예측 모델로 성장 모델 2가지를 구분했고요. 초기 신뢰도 예측 모델은 과거 경험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할 수 있고 사후 신뢰도는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그 소프트웨어 시험을 해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신뢰도 추정 모델을 가져갈 수 있다. 사용 시점은 코드가 완료된 시점의 초기 신뢰도, 그 다음에 시험이 종료되면 사후 신뢰도 추정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가지를 언급할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요구 분석, 설계, 개발, 단위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그 다음에 운영 이렇게 했을 때 이 코딩 레벨까지를 early prediction, 초기 신뢰도 예측 모델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위 테스트와 시스템 테스트와 운영 레벨에서는 rate estimation, 그래서 사후 신뢰도 추정 모델로 이렇게 2가지를 언급을 할 수도 있다. 어쨌든 여러분이 어떻게 언급을 했든 있어 보이게 이 2가지를 기술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5번은 거저주기 문제가 나왔네요. 데이터 아키텍트와 DBA의 역할을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자, DA는 데이터와 관련된 요소,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표준, 데이터 보안, 그리고 정책과 기준. 특히 데이터 값과 데이터 표준, 보안, 정책 기준 이런 말이 다 많이 들어가면 DA. 그거를 모델링하고 체계화하는 역할 수행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DBA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뭐라고요? 시스템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성 및 관리 운영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를 많이 한다 이렇게 물리적인 거 그거를 가지고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주요 업무는 자 DA는 데이터 관리 체계 표준 모델링 보안 수립하고 DBA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운영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튜닝하고 데이터를 표준화 수립하고 메타 체계를 수립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주요 기술도 DA는 데이터 관리 체계, 데이터 표준, 데이터 모델, 데이터 보안 체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DBA는 데이터 모델의 물리적인 모델링 기술, 그 다음에 DB 물리 설계 기술, 인덱스나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튜닝, 인덱스와 조인, DB 구축, 테이블 스페이스 데이터 파일, DB 운영, 백업 복구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사람이 DBA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BA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사람, DA는 데이터와 관련된 사람, 데이터 표준, 보안 이런 거 관련된 사람을 데이터 아키텍트, DA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교시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OWASP에서 발표한 보안 위협 인젝션의 개념과 대응 방안을 설명하라. 인젝션, SQL 인젝션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인젝션의 취약점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명령어나 쿼리문, SQL 쿼리문의 일부분으로서 인터프리터로 보내질 때 발생. 그래서 공격자의 악의적인 그런 의도에 따라서 실행해서 권한을 획득해서 인터프리터를 속일 수 있는 게 인젝션 공격의 특징이죠. 대표적인 게 이런 아이디와 패스워드에 true 참값을 리턴하게 만들어서 권한을 획득해가는 이런 게 SQL 인젝션 공격입니다. 인젝션의 종류에는 에러 베이스드 SQL 인젝션, 논리적인 에러를 이용한 SQL 인젝션이 있고 유니온 명령어에 해당하는 SQL 인젝션 공격이 있어요. 유니온 베이스드 SQL 인젝션 공격이 있습니다. 또는 블라인드 SQL 인젝션에서 데이터베이스로 특정한 값이나 데이터를 받지 않고 참 거짓의 정보만 알 수 있을 때 블라인드 SQL 인젝션을 합니다. 또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SQL 인젝션을 삽입할 수 있고 또 매스 SQL 인젝션, 다량의 SQL 인젝션을 공격할 수 있는 인젝션, SQL 인젝션의 공격에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대응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SQL문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고 prepared statement. 이건 뭐냐면은 한번 구문을 검사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검사. 그래서 입력값을 문자열로 인식해서 한번 검사해서 검증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인젝션 공격이 있는가. 두 번째는 에러 메시지 노출을 금지하는 겁니다. 에러 메시지가 노출되면 그 노출된 정보가 이제 나가면서 공격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날로 그냥 로우한 상태로 노출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지정한, 개발자가 지정한 메시지 박스를 띄우도록 해서 시스템 안에 있는 그런 정보들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에러 메시지 노출 금지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러한 것들을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웹 방화벽에서 실제로 레이어 7에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문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못된 문자나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웹 방화벽 사용을 통해서 이런 인젝션 공격을 방어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한 45분 정도 했네요. 예, 일단 1교시와 2교시를 제가 쭉 설명을 했고요. 이번 시험을 보니까 대체로 2, 3, 4교시는 쉬웠던 것 같고 1교시가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1교시 하고 나서 이제 강의실을 뛰쳐나간 사람은 좀 손해를 봤을 거예요. 2, 3, 4교시가 쉬워서 그걸 잘 봤으면 합격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꾹 참고 본 사람들은 어려웠다 쉬웠다 하면서 좀 풀만하다 이런 느낌도 가졌을 겁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했던 거는 뭐 구구절절한 거 다 떼었어요. 아주 핵심적이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거 중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꼭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3교시와 4교시는 우리 이상하 기술사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관리 기술사 이상아입니다. 벌써 124일 시험이네요. 네. 3교시 문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네. 기출 문제가 많이 보이죠? 이 문제들 제가 봤을 때는 다 점수 주려고 냈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 문제, 이 문제 제가 풀이 쓰면서 어느 정도 산업계에서 일하신 분들이 한풀이 차원에서 쓰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 힙의 두 가지 유형인 맥스 힙과 민 힙. 그쵸? 우리 모두 똘마리, 서브노트에 있을 만한 토픽이고요. 노에스큐엘 모델링 패턴 세 가지, 이거 기출 문제였죠. 모델링 관련된 것이 기출이었고, 노에스큐엘 모델링 절차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문제 나오는 거 보시면, 개념 물어보고, 세부 기술 물어보고, 이제 어떤, 그쵸? 개념, 세부 기술, 그 다음에 절차, 응용,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에스큐엘 모델링이 저번에 한번 나왔다. 그럼 모델링에 대한 어떤 절차를 물어볼 수 있겠구나. 그쵸? DB 같은 경우도 개념 물어보고, 어떤 기술 물어보고, 이제 프로세스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교착 상태의 개념과 이를 회피하기 위한 은행과 알고리즘의 개념 및 자료 구조. 여러분, 정말 많이 나올 거라고 얘기가 됐고, 기출도 많이 됐었고, 당연히 한 페이지 싹 풀이 문제 준비하신 분들은 쓰셨을 거예요. 이 뒤쪽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OSI 7레이어의 각 계층과 특징, 이것도 거의 점수 주는 문제죠. 침입 탐지 시스템과 침입 방지 시스템의 개념, 이것도 기출이 정말 많이 됐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 문제 어떻게 풀까 생각해 보니까 문제에도 배열이 있습니다. 그렇죠? OSI 7 레이어를 우선 풀고 거기에서 이제 응용 어플리케이션 보안인 IDS, IPS 풀고 이제 그 다음에 저는 힙을 풀 것 같아요. 이제 네트워크 쪽에서 이제 힙 이용해서 뭔가를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교착 상태 풀는 방식이 어떨까? 이제 썰 푸시려면은 이제 이쪽 1번 문제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3번 문제 선택하실 수 있겠어요? 네,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1번 문제인데요. 최근 우리나라 IT 기업은 개발자 공급 부족이라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이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다음 관점에서 쓰시오. 그래서 IT 서비스 분야의 산업 특수성과 노동 특성 관점에서의 원인,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명시된 하도급 구조 개선 제도의 한계점 및 개선 방안.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명시된 하도급 구조 개선 제도에 대한 내용이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으셨다면 충분히 썰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제가 난이도를 약간 어려움을 뒀어요. 저도 이 문제 이제 풀이 쓰면서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나의 한 풀을 써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소프트웨어, 스피릿 있잖아요. 그쪽에서 2020년 12월 22일 그쯤에 요 주제로 IT 서비스 분야의 산업 특수성과 노동 특성의 관점, 그리고 하도급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요런 개선 방안까지, 한번 냈더라고요. 제가 지금 출처를 못 썼는데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IT 서비스 분야의 산업 특수성은 상품적인 부분에서 어떤 가공해서 1차 산업을 가공해서 재화를 생산하는 이런 서비스의 3차 산업의 특성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그렇죠? 서비스와 재화를 모두 제공을 한다. 이런 측면이 있고 노동 성격 측면, 이게 지식 노동이잖아요. 근데 지식 노동 하면서 감정 노동도 같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상에서
이제 발주자 간의 전문성을 입증을 해서 사업을 수주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영업이익이 발생한다. 그리고 사내 도급, 하도급 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인력을 이제 파견법에 따라 이렇게 파견해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미미했기 때문에 국내 환경 다 맞춰서 일정 부분을 감내해야 된다. 공공 쪽이요. 네, 그렇게 얘기가 돼 있죠. 그리고 기술 혁신 특성이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따라가야 돼서 항상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노사관계 특성도 있고요. 네, 뭐 보시면은 요즘에 개발자분들 구하기 정말 어렵죠. 저도 이 문제 한번 내보고 싶었어요. 개발자분들이 너무 뵙기 어렵고, 네, 그렇습니다. 네, IT 서비스 분야의 노동 관점에서의 특징. 제가 요거 안 켰네요. 노동 관점에서의 노동 특성 관점에서의 원인입니다. 네, 개발자의 이런 S소프트웨어 기업의 어떤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발생이 되면서 개발자가 계속 파견직이 돼요. 그러면서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자꾸 과업이 변경되고 뭘 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요구사항 변경되고 이러다 보니까 워라밸이 저하되고 야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납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납기를 맞추다 보니 개발자를 탈탈 털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직 좀 괜찮아질까 싶어서 이직 전직하면 또 한번 여기도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또 번아웃이 오고 계속 기업은 부실화되고 개발자는 번아웃 와서 산업 경쟁력이 저하된다 뭐 이런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인이 시기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임금제 역시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업무 강도가 이제 이런 크런치 모드 예전에 한번 가산에서 좀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크런치 모드가 작동이 되면서 퇴근도 못하고 그냥 과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포괄임금제로 인해서 초과 근로를 하지만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뭐 시간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리고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 관행 때문에 하도급 구조로 되면서 인력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인력에 대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할인율도 문제입니다. 대가 산정하는데 너무 그쵸, 비용을 낮게 이렇게 책정해서 들어가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면 수익률이 전환되고 인건비 역시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명시된 하도급 구조 개선 제도의 한계점이 뭐냐? 볼게요. 기본적인 하도급 구조가 어떠냐? 발주 기관이 원도급자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원도급자는 PM을 통해서 분석 설계를 다 하고 이제 하도급을 통해서 프로그래밍도 되고 재하도급을 또 줘서 코딩도 하게 되고 그 재하도를 해서 이제 컨텐츠를 제공하게 되죠. 보면은 그쵸, 프로그래머들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새로 오신 뭐 퍼블리셔나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거 다시 줄 쓰기도 하고 굉장히 이게 관리 감독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네, 그쵸?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0조의 3 보면 하도급 제한, 재하도급 금지, 하도급 사전 승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제한에서의 한계점은 민간 사업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실태 파악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공 쪽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데 민간에서 진행되는 것들은 어떻게 정부가 나서서 뭔가를 규제를 할 수도 없고 실태도 어쩐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재하도급 금지가 있습니다. 그쵸? 요 두 가지 부분들이 한계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한계점으로 하도급 사전 승인에 대해서 그냥 탈법상 법이고 뭐고 그냥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근로환경 관점에서 어떤 뭐 배려나 어떤 환경 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민간이나 이런 사전 승인에 대한 어떤 조치가 탈법화되면서 제재에 대한 회피가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기존과 같이 이런 불공정한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네, 개선 방안입니다. 그래서 하도급 문제 개선을 하게 되면 재하도급자의 협상력, 그러니까 하도급자가 뭔가 우리가 문제를 개선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사람들의 협상력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공정한 SI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산업 고용이 증가되지 않을까. 그쵸? 그리고 이제 고용 감소 경로가 이제 교용 상태를 위협한다. 뭐 원도급자 비용 상승 및 사업 참여 제한이 발생해서 또 재하도급자
사업 참여 제한이 발생하고, 뭐, 업체들은 도산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고용 감소는 증가하고, 감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고용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이 고용 증가, 고용 감소 경로를 파악을 해서, 순고용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 설정 보시면요. 재하도급 금지를 통해서 시나리오 1이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거예요. 혹은 시나리오 2에서 완전 허용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시나리오 3을 통해서 재하도급 예를 적용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별로 어떤 세부적인 지침들이 마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공동수급은 뭐 사업 금액의 10% 이상이다. 뭐 시나리오 2에서는 20%다. 뭐 이런 식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모두 다 고려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하도급을 하고 파견을 보내더라도 어떤 이 인간에 대한 처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개발자도 역시 인간이고 일을 하는 사람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썰을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즘에 뭐 공급 부족, 그렇죠. 공급이 부족일까요? 아니면 다들 이탈하는 걸까요? 네,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자료구조 힙의 두 가지 유형인 맥스 힙과 민 힙을 설명하시오. 네, 힙의 개념하고 기본 구조부터 볼게요. 이런 문제 있을 때 목차 어떻게 잡으시나요? 다들 이제 좀 베테랑이실 수도 있고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힙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뒤에서 물어본 거에 앞서 힙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힙의 개념 및 속성, 개념이 뭐냐? 최대값 및 최소값을 찾아내는 연산을 빠르게 하기 위한 완전 이진트리로 기본으로 한 자료 구조다. 그쵸? 힙의 속성은 A와 B의 부모 노드이면 A의 키값과 B의 키값 사이에는 대소관계가 성립된다. 여기에서요, 알고리즘이나 어떤 법칙들에 있어서는 개념 설명도 중요하지만 이게 반드시 힙이어야만 하는 속성 혹은 원칙 이런 것들을 꼭 언급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힙의 구본 구조를 보면요. 먼저 규칙 1이 있어요. 부모 노드가 가진 원소는 항상 자식 노드가 가진 원소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그쵸? 마지막 레벨을 제외한 레벨에서는 노드가 모두 채워져야 한다. 그리고 왼쪽부터 채워져야 한다. 뭐 이런 식의 기본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개념 설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100 상위 노드 100이 있을 때 이거는 최대 힙, 맥스 힙이라고 보시면 되죠. 100, 19, 36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열이 들어가고요. 이제 여기 섀도우 코드 제가 지금 넣어놨는데 섀도우 코드 지금 힙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셨을 텐데요. 제가 난이도도 하려놨어요. 이런 경우에는 섀도우 코드까지 전부 다 언급을 해주시는 것이 점수를 획득하시는데 제일 유리하죠. 네, 2, 3, 4교시가 쉬웠다고 하는데 2, 3, 4교시가 쉬울 때 가장 문제점은 차별하지 않습니까? 네, 섀도우 코드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퍼펙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맥스 힙과 민 힙. 맥스 힙은 부모 노드에는 항상 자식 노드보다 크다. 그쵸? 아빠가 정말 큰 거예요. 근데 민 힙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부모보다 크거나 같죠. 네, 이렇게 그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이 값을 그리는데 이 가지 노드들만 그리지 마시고 이 어레이 이 배열도 한번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섀도우 코드 제가 넣어놨고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뭐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발을 해본 경험이 없고 그냥 C만 배운 그런 사람이거든요.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번 NoSQL 모델링 패턴 세 가지하고 NoSQL 모델링 절차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NoSQL의 개념은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네, 관계형 DB의 한계를 벗어나서 웹 입정형의 비정형 초고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해 데이터의 읽기보다 쓰기에 중점을 둔 수평적 확장이 가능하며 다수의 서버들의 데이터 복제 및 분산 저장이 가능한 DBMS다. 수평적 확장이 가능하며 쓰기에 중점을 뒀다고 나와있죠. 그래서 아래 재정의 된 간략한 정의도 있습니다. 분산 저장 시스템이죠. 네, NoSQL의 분류 한번 볼게요. 모델링 패턴을 보는데 이 분류를 먼저 보시고요.
NoSQL의 분류 키 밸류 스토어, ordered 키 밸류 스토어, 뭐 도큐멘트 키 밸류 스토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키 밸류는 각 키와 속성 값으로 되어 있는 거, ordered는 키와 요 안에 이제 ordered by 이게 정렬 개념을 넣어서 되어 있는 거고요. 도큐멘트는 이제 키 밸류 스토어지만 여기에 도큐멘트라는 타입을 같이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NoSQL 모델링 패턴을 물어봤어요. 근데 모델링 패턴을 설명하기 전에 이랬을 때 여러분 목차 어떻게 잡으시겠어요? 개념 및 분류 잡고 모델링 패턴 2번, 3번? 3번? 2번? 2번에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3번에 모델링 절차 넣을 것 같죠? 네. 제가 넘버링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2번 볼게요. NoSQL 모델링 특징 및 고려사항 해서 모델링을 할 때 모델링 절차가 NoSQL은 도메인 모델, 쿼리 결과, 테이블 순서로 모델링을 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정규화 및 비정규화가 있죠. 그래서 쿼리 효율성을 위해서 비정규화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도메인 모델 파악 측면에서도 이제 스키마가 없지만 어플리케이션 중심의 쿼리 결과의 도식화 이런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있어요. 데이터 출력 형태를 설계한다.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 패턴을 제공한다. 그룹핑, 조인 이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구조를 이렇게 테이블 고려해서 모델링 패턴을 제공해야 하죠. 그리고 최적화된 설계, 인덱스 테이블을 별도로 고려한다. 이게 있어요. 제가 RDBMS를 안 봤는데 NoSQL하고 이런 차이점을 같이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사항 있어요. NoSQL 모델링 할 때 데이터 모델링에 집중을 한다. 그쵸?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따른다. 그리고 RDBMS 연동을 고려한다. 실버블렛의 오해를 이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뒤에서 보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네, NoSQL 모델링 패턴 3가지. 위에 보면은 개념이 분류하고 고려사항을 좀 간단하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oSQL 모델링 패턴 3가지, 도큐멘트 기반, 그리고 키밸류 기반, 컬럼 기반, 그래프 기반 이렇게 4가지 제가 넣어놨어요. 3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뭐 4가지 쓰셨죠? 3가지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웬만하면 이 차별에서 모델링 패턴이 뭐 4가지가 있다고 하면 4가지 다 써주셔야죠. 그렇죠? 예, 자세한 내용은 이제 많이 준비하셨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모델링 절차가 중요해요. 여러분, 앞에까지는 기출이었지만 모델링 절차는 별도로 아직 문제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죠. 그래서 모델링 절차를 도출을 합니다. 도메인 분석, 쿼리 결과 디자인, 패턴을 이용한 데이터 모델링, 그리고 최적화에 필요한 기능을 리스팅한 다음에 후보 SQL 선정하고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모델을 선정한 NoSQL에 최적화하고 하드웨어를 디자인한다. 이런 순서로 모델링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자세히, 네. 예, 다음으로 교착 상태의 개념과 교착 상태를 회피하기 위해 은행과 알고리즘의 개념 및 자료 구조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착 상태 역시 그렇고 은행과 알고리즘 역시 그렇고 각각 1교시형, 뭐 2교시형 이렇게 기출이 정말 많이 됐었죠. 교착 상태의 개념 보겠습니다. 멀티 프로세싱 환경에서 다수의 프로세스가 특정 자원의 할당을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쵸? 근데 교착 상태 개념도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개념도는 요 개념도에서 요 개념도예요. 왜냐면 자원이 있고 이 자원의 프로세스에 할당이 됐을 때 자원 1을 프로세스 A에 할당했죠. 그리고 프로세스 A는 자원 2를 또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때 자원 2가 비공유 모드냐, 강제적 방출 금지냐 이런 거 따라서 이제 할당을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네, 요거를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무한대기를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착 상태 발생 원인이 있고 상호 배제, 그리고 점유화 대기, 비선점, 환영 대기 이렇게 원인들이 4가지가 있죠. 교착 상태 하면은 이 개념도하고 발생 원인 4가지, 상점 비환이죠. 요 4가지 꼭 기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교착 상태의 발생 원인을 회피하기 위한 은행과 알고리즘이 있다. 예방과 회피가 있죠. 근데 예방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럼 간글로 교착 상태의 예방을 위한 무엇이 있고, 그리고
교착 상태 회피를 위한 은행과 알고리즘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간글 적어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은행과 알고리즘의 개념 및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교착 상태를 회피하기 위한 어떤 운영체제의 자원 감시 상태, 혹은 사용자 프로세스로부터 자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일정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는 상태를 분석을 하는 회피 알고리즘이다.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세 줄로 제가 써놨는데요. 요거를 조금 압축을 하셔서 개념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뱅커스 알고리즘의 자료 구조 보겠습니다. available, max, allocation, need 이렇게 있죠. 그래서 available은 사용 가능한 자원의 수예요. 그래서 이 수식 넣어주시고요. max는 프로세스별 최대 자원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allocation은 프로세스별로 할당되어 있는 자원의 수. 그러니까 지금 ongoing 중인 상태예요. 그리고 need는 내가 필요한 자원의 남아있는 자원의 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필요한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프로세스별로 자기가 좀 더 가지고 와야 되는 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쪽에서 은행자 알고리즘의 자료 구조 동작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용 리소스를 파악하죠. 리소스 총량에서 현재 점유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게 되게 뭔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더하기 빼기의 문제예요. 그리고 리퀘스트 추가 요구량이 얼마나 되는지 최대 요구량에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점유량을 이제 빼주는 거죠. 그리고 파인딩 이게 충분한 자원을 확보할 프로세스를 검사를 해서 각 프로세스가 안전 상태인지 아니면 불안전한 상태인지 이걸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수행 가능한 프로세스가 점유한 자원을 여유 자원으로 바꿔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동작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자료 구조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자료 구조 자체에 대해서 이제 힙이나 이런 데서 삭비 삭제 설명하듯이 그냥 이런 걸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 자원의 수를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구한다? 제일 처음에 사용 가능한 리소스의 양을 구한다. 그러니까 리소스 총량이죠. 그리고 현재 점유량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리소스 총량이 4하고 5인데 현재 점유량이 3, 4예요. 그럼 내가 이 리소스 제공 가능한 거는 available이죠? 1하고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구하는 자원별로 이게 어느 쪽으로 배치를 했을 때 자원이 제대로 배분이 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 요구 자원, 여기 보시면 최대 요구량이 요만큼 있는데 프로세스별로 현재 점유량이 프로세스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P2 같은 경우에는 추가 요구 자원이 2가 모자르죠. R2에서 2가 모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현재 여유 자원보다 적은 프로세스를 찾아가지고 이제 다시 배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 2에는 자원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불가다 이렇게 여유 자원 이렇게 상태를 알려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OSI 7레이어의 각 계층과 특징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완전 제가 그냥 난이도 하로 했습니다. 근데 요거 여러분 차별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대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물어봤을까요? 기본이니까? 네, 기본이니까 물어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층 보겠습니다. 이 참조 모델이죠. 개방형 시스템의 상호 접속을 위한 참조 모델이며 이기용 시스템 간의 연결 및 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화된 절차다. 그래서 물리계층, 데이터계층, 전송계층 이렇게 쭉 1계층에서 7계층까지 한 판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 페이지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비트, 프레임, 패킷, 세그먼트, 메시지 이런 항목들 있잖아요. 이제 인터넷에 많이 찾아보시면 이 계층별로의 특징이 한 판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제 서브노트에 있는데 제가 오늘 서브노트가 없는 상태라서 네. 이렇게 하여튼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여기에서 1계층에서 물리계층에서 어떤 스위치나 이런 것들 써줄 수 있죠. 허브, 리피터 이런 거 스위치 여기 있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브릿지, 스위치 X24 이런 거 있잖아요. 맞나요? 하여튼 그런 거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OSI 7레이어의 특징 옆에 같이 써줍니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하고 사용자 프로그램 다니고 프레젠테이션에는 데이터 표현 양식이고 인코딩 압축 암호화 이런 것들을 해준다. 세션 레이어가 있고
뭐 트랜스포트, 뭐 네트워크 라이어에서는 경로 제어, 라우터, 패킷 단위로 이렇게 해준다. 그 경로를 제어하면서 라우터를 통해서 패킷 이렇게 보내죠? 네, 네트워크 계층이죠. 옛날에 되게 재밌는 비디오가 있었는데 영문이라서 그쵸? 네, 데이터 링크 계층 있고요. 흐름 제어하고 에러 검출한다. 뭐 이런 거 하나씩 링크 계층별로 쓰라고 1교시형으로 나오고 뭐 데이터 링크 계층하고 네트워크 계층하고 잘 써봐라 막 이렇게 해서 2교시형으로 나오고 굉장히 많이 출제된 모델이에요. 그런 지식을 다 같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피지컬 레이어도 있고요. 근데 저 같으면은 이제 OSI 7 레이어 각 계층별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있죠. 그쪽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할 때 보면은 XAS 이쪽 보면 저라면 그냥 그렇게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으면 뭐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있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요거를 같이 매핑을 해서 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재밌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3교시 마지막 신입 탐지 시스템 한번 보겠습니다. IDS, IPS. 그래서 제가 아까 OSI 7 레이어 푼 다음에 요거 풀 것 같다고 했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나오면 보안 같이 나오는 건 저는 매우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네. 신입 탐지 시스템. 이렇게 비교 문제 나올 때는 두 가지 그 개념의 어떤 관계성을 유추해 보셔야 해요. 그래서 침입 탐지 시스템은 침입 방지 시스템과 어떤 관계일까? 봤을 때 침입 탐지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게 침입 방지 시스템이죠. 그쵸? 예, 침입 탐지 시스템 개념 한번 볼까요? 지금 개념을 비교해서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한 판으로 그냥 요거 전체를 그냥 비교표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불량 문제가 좀 발생하려나요? 네. 그러면 저는 OSI 7 레이어 살짝 대충 그려주고 거기에다가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보안 측면에서 침입 탐지 침입 방지 시스템이 있다. 그렇게 1단락 그려주고 2단락에서 개념 비교하고 3단락에서 이제 세부 기술 이런 것들 비교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지막에 4단락에는 이런 보안, 침입 방지, 침입 탐지 요거의 클라우드 뭐 혹은 인공지능 요쪽 개념 보안 쪽에서의 어떤 발전 현황 이런 거 써주면 완벽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침입 탐지 시스템은 비인가된 사용자가 자원의 기무가를 져야 하는 일련의 행동들과 보안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 즉 침입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이 침입 탐지가 오판하고 탐지 실패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그리고 실시간 방어가 되는 것이 신입 방지다. 그럼 그림도 하나 그려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플러스 뭐 실시간 방어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뭐 IPS 구성도 이렇게 있는데요. 정보 수집기가 뭐 시스템 설정이나 패턴 DB나 로그 저장소 이걸 통해서 정보 분석을 하고 이벤트 보고를 통해서 시스템 관리자한테 알려주고 패턴을 다시 생성해서 이런 침입 방지나 이런 것들을 다 처음에 탐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떤 기술의 발전 단계 보면 처음에는 그냥 탐지했다가 그 다음에 방지했다가 예측적, 예방적 뭐 이런 식으로 다 가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인지, 이벤트 탐지 한 다음에 방지, 예방, 그 다음에 예측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죠. 그게 발달 단계.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비교표 있어요. 제가 예전 거 가져오느라고 파이어월 그리고 UTM 이렇게 두 개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파이어월은 네트워크 이 사기층에서 발생하죠. 그리고 여기는 운영 프로토콜 UTM 역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인지해 두셔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차별화 포인트가 바로 그런 거죠. 여기서 관계성 보여주고 그래서 침입 탐지 시스템에서 더 어드밴스드 하에서 나온 침입 방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시간 방어 솔루션이 있다. 그거 플러스해서 보여주고 그림을 통해서 친절하게 잘 보여주셔야 돼요.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건 C레벨 보고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한 페이지 안에 우리가 쓰는 3페이지 그 안에 특징을 그림과 도식과 뭐 간글로 밑줄 통해서 잘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4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걸로 왔는데 제가 한번 이게 체크를 해볼까요?
이게 덧글도 올라가고 그러던데. 바쁘신 시간에 제가 잠깐 이 실시간 본다고 싫어하진 않으실지 걱정이 됩니다. 실시간 채팅이 없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쭉 하겠습니다. 네, 4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교시 보시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연어 처리 인베딩 기술 나왔고요. 오픈소스의 개념, 특징, 현황, 그리고 오픈소스가 4차 산업혁명에 기여하는 시사점. 요거 쓸만 하겠어요. 요거는 제가 요즘 공부를 안 한 지 오래돼서 그런지 일단 많이 찾아봤습니다. 이거 쓸만하고, 그 다음에 공간 DB에서 사용되는 공간 연산자 5개 나열하고 설명하라. 이건 좀 분량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고민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전체 화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전체 화면을 해야 되는데. 12? 네, 죄송해요. 이게 전체 화면을 제가 보기, 예, 됐습니다. 네, 전체 화면 모드로. 예,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4번, 이제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개념과 관리 과정을 설명하시오. 이것도 좀 분량 걱정될 것 같아요. 네, 쓸만은 한데, 이거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차이점. 예, 요거 쓸만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분량 문제가 있는데, 목차 잡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쵸? 인공지능에서 윤리의 필요성과 선진국의 정책 동향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AI 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 예, 좋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구글에서 검색한 결과를 캡처해놨어요. 여러분들 이런 썰풀 것 같은 문제는 다 어느 한 번쯤은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이나 이런 거 꾸준히 보시면은 진짜 놀랍게도 내가 봤던 그 논문이 문제로 나와 있는 그런 논문이나 이런 정책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현상을 보실 수 있죠. 네, 아주 날로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픈소스 중요성과 시사점 뭐 이렇게 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인공지능에서 AI 윤리의 필요성과 국내의 동향 김명주님께서 이렇게 논문을 써서 올려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아직 못 봤는데요. 네, 하여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배열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인공지능 이용, 자연어 처리, 인베이딩 일단 하고, 그래서 자연어 처리를 했는데 이제 자연어 처리 기술은 알겠는데 이제 윤리 요즘 되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 XX 사건이나 뭐 인공지능 로봇들이 막 망언을 한다거나 막 차별 발언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내가 자연어 처리까지는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 해서 넘어온 게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과 선진국이 어떻게 하는지 그거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또 뭐 윤리화하고 관련돼 있는 게 정보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네. 그 EXX 그 챗봇 막 개발한 데에서 정보보호가 좀 잘 관리가 되고 ISMS 지켰다면 물론 중소기업이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 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다고요. 네. 그리고 5번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것도 이제 좀 정보 관리 체계하고 좀 약간 관련이 있죠. 정보에 대한 어떤 노출 정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나왔으면 또 뭡니까? 오픈소스 가야죠. 네, 오픈소스 간 다음에 오픈소스를 한번 풀고 났더니 그다음에 왠지 공간 DB 이쪽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갈 것 같아요. 의식의 흐름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좀 논리적으로 좀 재미있게 한 판처럼 읽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페이지가 지금 하얀색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하얀색인데요. 이게 왜 하얀색이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온라인인데 지금 못 읽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4교시 제가 PPT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휴, 정말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금쪽 같은 월요일 저녁 시간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어 처리 인베이딩 기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쓰는 자연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 형태인 벡터로 바꾼 결과 혹은 그 일련의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 네, 자연어 처리 인베이딩 기술의 정의였습니다. 좀 어렵다고 좀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인베이딩의 역할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 기술이 무엇인가, 이 기술이 뭐 하는 기술인가 보니 단어 문장 간 관련도를 계산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의무적, 문법적 정보를 함축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이학습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어 문장 간 관련도 계산, 워드 투 벡터, 이건 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컴퓨터가 계산하기 쉽도록 이게 단어의 특성을 갖는 벡터로 바꿔서 단어들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의미적, 문법적 정보, 우리 언어에서는, 자연에서는 이런 문법적, 의미적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관계들을 사칙 연산을 통해서 관계를 도출을 해서 이제 이게 인베이딩이 어느 정도 잘 됐다, 이런 단어 유추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전이학습이죠. 그래서 앞쪽에서 품질 좋은 인베이딩이 되면 요거를 가지고 자연 쪽에 전달을 해서 사전적으로 이제 대규모 코퍼스를 활용해서 이제 의미적, 문법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자연어 처리 인베이딩 기술의 기법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어 처리 인베이딩 기술이 발전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첫 번째로는 통계 기반이었다가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계 기반 기법은 공부 오래 하신 분들 많이 준비하셨죠. 처음 도큐멘트 매트리스나 TF-IDF 매트리스나 워드 컨텍스트 매트리스, 뭐 PML 매트리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잠재 의미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벡터들의 차원을 축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뉴럴 네트워크는 뉴럴 프로버빌리스틱 랭귀지 모델을 발표하면서 얘들이 기법이 이제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알고 계신 그런 뉴럴 네트워크 통해서 이제 자연어의 무한한 문맥을 학습할 수 있는 기법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단어 수준에서 문장 수준을 발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단어 수준 인베이딩 기법은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음, 의미어, 의어를 분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NPLM, 워드 투 벡터, 뭐 글로브, 뭐 패스트 텍스트, 스위블,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장 수준 인베이딩 기법은 개별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어 시퀀스 전체의 문맥적 의미를 함축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트랜스퍼 러닝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인베이딩 잘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엘모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버트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GPT 이런 것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롤 베이스에서 엔드 투 엔드, 그 다음에 프리 트레이닝, 파인 튜닝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알고 푸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준비하신 분들, 그리고 인공지능 쪽에 계신 자연어 처리 쪽 하시는 분들은 잘 쓰셨겠죠? 네. 인베이딩 저는 안 풀었을 것 같긴 해요. 네, 종류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렬분의 예측 기반, 토픽 기반 이런 식으로 인베이딩의 종류가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렬 분해, 원래 행렬을 분해하는 거죠. 분해를 통해서 인베이딩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행렬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두 개를 더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결합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인베이딩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측 기반은 특정 단어가 나타날지 예측을 한다거나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이게 무엇일까 예측을 하면서 이제 계속 학습을 하는 거죠. 네, 여기 뉴럴 네트워크 기반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토픽 기반은 주어진 잠재된 주체를 추론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재, 디리클레, 할당, LDA 나왔어요. 네, 요거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보면은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것들은 아닌데 하나하나 토픽으로 준비하셨을 법한 그런 것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자연어의 의미를 인베이딩에 적용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연어의 통계적 특성 정보를 인베이딩에 포함한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통계 정보, 문장에 어떤 단어가 많이 쓰였는지, 어떤 순서로 등장하였는지, 문장에 어떤 단어가 같이 나타났는지, 그쵸? 이게 가정은 백오브 가정, 단어가 얼마나 쓰였는지, 이거 TF, IDF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랭귀지 모델 가정 이렇게 해서 시퀀스의 확률 부여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학습을 하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백오프, 뭐 에듀케이, 스무디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트리뷰션, 히포스티시스 이 발음 어려워요. 네, 대표 통계량, PMI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별 사고 정보량 뭐 이런 것들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워요? 네. 턴 컨텍스트 매트리스 어저께 또 나오죠. C5 이런 거 방법 있고요. 스킵그램 뭐 이런 거 어떤 문맥 어떤 타깃 언어를 가지고 문맥 단어가 뭘까 이렇게 예측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어려워서 안 풀 것 같아요. 모르거든요. 네. 2번 오픈소스의 개념, 특징, 현황을 기술하고 오픈소스가 4차 산업혁명에 기여하는 시사점을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네, 오픈소스의 개념 및 특징 잘 써주시면 되죠. 여러분, 오픈소스 이거 문제 하루 이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 처음 보신 분들은 이제 오픈소스를 좀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네,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이제 쭉 나열해 주시고요. 여러분 주의하실 게 오픈소스의 개념이라고 물어봤죠. 그냥 개념이라고 물어본데 정의라고 쓰시면 안 돼요. 아실만한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네. 그리고 오픈소스의 특징에서 특징을 굳이 기술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징을 이제 한 판 써줘야죠. 네. 그래서 오픈소스의 특징을 관리 및 저작권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봐주는 거죠. 코드 판독이나 뭐 라이센스료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주체나 보안상의 허점 인식 주체나 신제품 출시 시간, 뭐 IPR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저작권이죠. 이렇게 얘들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픈소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래서 라이센스 부과료가 없고 라이센스료를 부과하지 않고 뭐 커뮤니티 참가자가 막 다 하고 뭐 개발 주기가 짧고 뭐 여러 단체가 소유하고 있다 이런 특징을 이렇게 괜히 또 비교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여튼 측면을 나눠서 써주시는 게 중요해요. 특징 물어봤을 때 진짜 애매하거든요, 여러분. 그쵸? 네. 생산 및 공유 측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생태계를 만들어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고객이나 오픈소스 커뮤니티나 재단 연합, 뭐 개발자, 뭐 투자자 이렇게 해서 복잡 다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쵸? 이런 생산 공유 측면에서의 이런 복잡 다단한 이런 관계가 있다. 이게 생산해서 오픈하고 다시 리유즈, 리디벨롭 여러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리유즈 디벨롭해서 기업에서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오픈하고 이런 생태계가 조성이 된다. 개발 모델 및 과정 측면도 써주시고요. 네, 초기 버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유지할 수 있는 개발자들의 확보와 그들 간의 활성화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명성을 보장을 해 주셔야 되죠. 그쵸? 이제 오픈소스 비전이나 로드맵, 릴리즈 계획, 형성관리 계획, 뭐, 컴퓨터 자격 조건, 새 기능 추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뭐였죠? 노바 이런 거 나오는 거. 오픈스택 프로젝트 그런 거 보면은 다 버전별로 다 나와 있고 뭐가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는지 다 적혀져 있죠. 이런 투명성 중요하다. 네, 이런 것들 가지고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픈소스 개발 모델 있고요. 뭐 오픈소스 개발 과정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아시는 대로 다 갖다 넣어서 이게 특징이다. 다른 거하고는 다르다. 뭐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는 이런 과정 안 들어가죠. 그쵸? 네, 이런 것들 같이 비교해 주셔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지금 오픈소스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가 있죠. 오픈소스가 4차 산업혁명에 기여하는 시사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뒤에 현황도 있죠.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현황 물어본 게 참 많아요. 개념 특징이 한 달랑 묻고 현황을 한 판 쓰고 4차 산업혁명에 기여하는 시사점 한 판 쓰고 이렇게 하면 딱 목차 잘 나옵니다. 네, 오픈소스 현황 볼게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오픈소스 활용 유형을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에서는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판매한다. 그렇죠? 요즘에 보면은 어떤 오픈소스에 덮어 씌워서 이렇게 막 계속 하죠. 클라우드 쪽도 보면은 오픈소스에서 이렇게 샥샥 올려가지고 본인들의 제품 만들어서 판매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IT 서비스에서 오픈소스를 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 더하고 추가 모듈 개발해서 이제 플랫폼 이런 거 만들고 뭐 통관 시스템 만들고 뭐 이런 거 한다는 거죠. 인터넷 서비스도 신규 서비스 생산에 활용한다.
클라우드 쪽에서도 오픈소스 활용 서비스 개발을 한다. 뭐 인베디드 이런 제조사 이런 쪽에서도 오픈소스 활용해서 진행을 하죠. 게임 쪽 게임사도 오픈소스 이용해서 빅데이터 솔루션 기반으로도 하고요. 요즘에 뭐 VR, AR 이런 것도 다 AR 가지고 그 오픈소스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논 소프트웨어 기업에서도 이제 금융, 공고 뭐 이런 부분에서도 오픈 소스 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는 완제품 소스를 쓰기에는 좀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어렵고 뭐 이럴 경우에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ICBM 측면에서 오픈 소스 활용 현황 이게 ICBM 우리나라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근데 이게 좀 입에 붙더라고요. 나중에 편해갖고. 그죠? IB 여기 있는데 제가 뭐 빼먹은 거 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연결과 센싱 부분에서 어떤 오픈소스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블록체인 쪽에서 어떤 오픈소스 모르는 게 없어요. 그쵸?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에서 어떤 오픈소스 있는지 여러분 이 단계별로 그냥 한 판 쫙 깔아주면 이거 날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냥 알고 있는 거 그냥 그룹핑만 잘해서 오픈소스 이렇게 쓰고 있다. 현황 보여주시면 돼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의 오픈소스 활용 현황은 어떤가? 보니까 MS도 뭐 애저 ML, 뭐 IBM, 왓슨, 이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자, 구글 딥마인드, 텐서플로우, 뭐 페이스북 톨치, 뭐 아마존 사지메이커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다 공개하고 있다. 근데 왜 공개하겠어요? 자기 생태계로 끌어들이려고. 그쵸? 플랫폼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종속성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 주요 분야별 오픈소스 프로젝트 현황입니다. 그래서 뭐 기계학습에는 뭐 텐서프로, 티아노, 톨치, 케라스 모르시는 거 없죠? 여기 제가 말하는 이런 오픈소스 현황을 그냥 한 판 쫙 깔아드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 유형은 한번 정리를 앞에서 한번 해주고 뒤 쫙 깔아주면 정말 퍼펙트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오픈소스가 4차 산업혁명에 기여하는 시사점이에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기여한다고 했으면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거 다 알아요. 근데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네, 좀 하는 것처럼 말이죠.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오픈 이코노미다. 이 협력과 포용성과 수평성을 가져간다. 개방의 혁신을 가져오고 공유한다. 공공재 그리고 플랫폼 경제다. 오픈 이코노미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작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오픈 데이터, 오픈 하드웨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조그맣게 들어갈 일이냐? 아니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념 자체가 이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인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점 보겠습니다. 기여 역할은요, 비용 절감, 접근 장벽을 낮춰주고요, 생태계를 구축해줘요. 그리고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려사항으로는 이제 리스크 관리, 인력 이렇게 있어요. 기여 역할 한번 볼게요. 나이파에서 요 오픈소스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OSS 활용률 추이를 정말 수십 장을 발간을 했더라고요. 그에 앞서서 제가 만든 요 자료 역시 나이파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뭔가 발간되는 자료들을 보셨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딱 정답이 있는 그런 썰 문제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지식을 다 갖다 넣어서 내가 그동안 생각해 놓았던 그 활용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녹여주셔도 되는 문제예요. 사실 정보관리 기술사는 컨설팅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주로 특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토픽 공부하시고 나서 왜 나왔을까? 어떻게 쓸까?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할까? 어떻게 사람들한테 혹은 C레벨한테 이걸 설명을 할까? 이런 관점에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있는 토픽 갖다 집어넣고 내가 생각한 것 갖다 써놓으면은 그게 이제 최고의 답안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고요. 네, 그래서 되게 비용 절감. 토탈 비용 절감 효과가 거의 70%에 육박한대요. 놀랍죠. 논 소프트웨어 그룹은 70%, 소프트웨어 그룹은 72.2%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용 절감 효과 정말 크죠. 수치로 보여주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냥 저는 수치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썰 풀다고 해도
비용 절감 효과 있습니다 하고 비용 절감 효과가 70%였습니다. 이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물론 이 자료를 봤을 거라는 전제 하에요. 네, 접근 장벽을 낮춰줍니다. 신규 진입자의 시장 접근 장벽을 낮춰서 이제 어떤 기업이라도 내가 논 소프트웨어 기업이지만 소프트웨어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생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자동차 만드는 쪽도 그렇죠. 이렇게 오픈소스 활용해서 뭐 갖다 쓰면 기존 하드웨어 공간 위에다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거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고요. 핵심 성장 동력, 이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필요한 어떤 기반 기술들을 채우고 그 위에 발전된 기술들을 계속해서 활용하시게 되면 네, 충분히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일단 고려 사항이 있어요. 오픈소스 쓰시는데 이게 라이센스의 공개 범위나 이런 것들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걸 하려고 막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다 풀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푸느냐 마느냐의 그 관점 차이에 따라서 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소스코드를 전부 다 공개해도 된다, 뭐 일부만 공개해도 되겠다, 이런 관점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 꼭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인력, 오픈소스 활용 인력, 어느 정도 네,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일이 이게 안 움직였어요. 잠시만 제가 PDF 하셨던 것 같아요. 화면이 안 넘어가요? 네네. 그러셨구나. 여러분들 화면 안 보이는 상태로 들으셨나요? 다 도망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자가 그렇게 리드 주셨던 거 다시 네네. 드릴게요.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네, 지금 하얀 화면인데요. 방송사고가 났네. 네. 이게 제가 잘못 들었나요, 파일을? 네. 저거 바로 PDF로 변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나가셨나봐요. 지금 29분이셨다가 23분으로 줄었네요. 네, 안 나가고 기다려주시는 분들 복 받으실 거예요. 합격이시네요, 합격. 지금 세 분이 더 오셨어요. 합격이십니다, 합격. 26분 여기 뭐 전부 다 올 합격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화면 안 보이시는데 계속 보고 계신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열정이라면은 당연히 합격이신데 지금 앞 화면 요거 4교시 문제만 계속 보고 됐습니다. 계셨던 거예요? 4교시 문제만? 처음에 좀 그렇게 되는 진짜요? 네, 이거 문제도 지금부터 다시 돼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 접속하신 분들 합격! 네, 합격자 축하면에서 이제 같이 보실 일만 남았네요. 네, 전체 화면 모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사점 이제 한참 봤죠. 그래서 이 표는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자료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제가 특별히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글에 치면 다 나오지만 이 자료 찾는 것도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3번 공간 DB에서 사용되는 공간 영상자 5개 나열하고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사태가 발생하기까지는 저의 불찰이 매우 컸습니다. 제가 이 뒤에 여기 안 들어가 있네? 여기에다 제가 뭐 하나를 추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파일 바꿔달라고 말씀드렸다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봐야 되는 건 봐야 되니까. 네, 공간 DB 정의해 보겠습니다. 공간 데이터 타입을 포함한 다양한 타입의 GIS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검색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근데 공간 DB 이거 왜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이거 공간 DB 공간 연산자 잘 알고 계신가요? 뭐 특징 등장배경 제가 쭉 썼어요. 한 판 만들려고. 이거 목차 나누기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간 연산자 여기에서 봤을 때 2차원 공간 연산, 3차원 공간 연산, 시공간 연산, 위상 연산 뭐 이렇게 쭉 있고 뭐 이미지, 벡터 뭐 이런 식으로 5개가 나뉘어져 있어요. 대지덤 보시면. 그리고 이제 공간 DB의 구성은 여기 통합 지리 처리기, 공간 연산자 여기에 공간 연산자가 있고 이 공간 연산자는 요렇게 구성이 된다. 그래서 뒤에서 공간 연산자에 대해서 5개를 나열하겠다. 요렇게 쭈루룩 가면 되는데요. 왜 물어봤을까요? 제가 지금 이거 팩트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는데 저라면 1달락에다가 공간 DB 그리고 이런 공간 연산자 이게 필요한 어떤 지금 현황 이런 걸 써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디지털 트윈도 공간 정보 굉장히 중요하죠. 자율주행 자동차도 진짜 중요하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쭉쭉 이래가지고 공간 DB가 정말 중요하다. 근데 얘네들을 위해서 이 정보를 정확하게 구현하는데 공간 연산자가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풀면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간지를 위한 공간 영상자. 제가 아까 벡터랑 그런 거 들어가 있는 대지덤에 나와 있는 내용, 대지덤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제가 찾은, 요 연산자들 쭉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 판 나오긴 조금 어렵긴 한데, 잘 적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뭐 equal, disjoint, 뭐 touch, within, contents 이런 거를 개념을 그림으로 그리시면은 저는 한 판 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림 뭐 과도한 그림은 좀 그렇지만 지금 이런 문제에서 어떤 분량 확보하는 데는 그림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쵸? 여기다 그림씩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관계 연산자에는 equal, disjoint, 뭐 touch, within, 뭐 contains, crosses, 뭐 intersect, 뭐 overlap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오라클에서는 2차원 공간 연산자를 3차원으로 확장하도록 개발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분석 연산 해가지고 이 2가지로 나뉜대요. 연산자가. 제가 본 논문에서는 여기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ntersection, 뭐 difference, union, seam difference, buffer, 뭐 convex hole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인접성 관련해서 인접 객체 찾는데 SDO에는 뭐 이런 게 있대요. 근데 이게 진짜 공간 연산을 하는 연산 형식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런 것들 알고 쓰실 수 있으려나? 일단 저 같으면은 요거 제가 말씀드린 아까 DB 대지덤에 있다는 벡터, 이미지, 시공간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같이 잘 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개념과 관리 과정을 설명하시어 보겠습니다. 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뭘까요? 여기 있죠. 정보자산의 기물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종 보안 대책을 관리하고 위험 기반 접근 방법을 기초해서 구축, 구현, 운영, 모니터링, 검토, 개선 등의 주기를 거쳐서 정보보호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계다. 인증이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법은 써주시면 되죠. 47조 외우시면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게 제가 심리학에서 배웠는데 정보를 뭔가를 외울 때는 의미, 문맥 그리고 제 어떤 복합적인 시상 이런 걸 같이 응용을 하면 된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외우시는데 47층에서 뭘 했다. 47층에서 정보통신망에 관한 정보보호 인증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더라고요. 네, 하신 47조 외우기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프레임워크 개념도 보겠습니다. 프레임워크 보면 정보보호 관리 과정과 정보보호 대책으로 나뉘죠. 그래서
대 이렇게 외우죠. 전 그랬는데 그쵸? 네, 그래가지고 여기 위 정범위구사, 정대위구사, 정조위구사. 네, 헷갈려요 제가. 정조위구사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고 여기 얘들도 딱 다 외우시죠. 근데 대책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왜 관리 과정을 물어봤기 때문에 관리 과정에 대해서 5단계를 이렇게 써줬는데 제가 12개 통제사항은 못 찾아가지고 못 넣어놨어요. 이거 12개 통제사항까지 써주면은 불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리과정,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범위 설정, 경영진 책임 및 조직 구성한다. 그리고 위험 관리한다. 정보보호 대책 구현한다. 사후 관리한다. 이런 것들 특징 쭉 써주시고 관련 문서 써주시고 뭐 나중에 안 되면 12개 통제사항 정 기억 안 난다. 그러면은 얘네들 하나하나를 묶어가지고 정책이나 조직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나라는 어떻게 관리하겠다 이렇게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답이 있는 문제지만 선택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셨을 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비교 문제니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둘의 관계를 봐야 되죠. 퍼블릭 블록체인이 나왔는데 이제 일반 블록체인이 나왔죠.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누구나 읽기 권한이 있고 누구나 트랜잭션을 상성할 수 있고 누구나 권한을 가진 그런 알고리즘이었어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블록체인이 말이야 막 이렇게 공유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룰 수 있겠다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얘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얘를 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다. 그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투명하게 기록된다를 복제해서 저장하는 분산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근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모르시는 분들도 제가 처음에 뭐 기술사 공부 뭐뭐로 시작했을 때 블록체인을 그냥 블록이 연결되어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그림을 그려서 대충 막 쓴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응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퍼블릭은 공개돼 있겠지. 프라이빗은 뭔가 제한돼 있겠구나. 그래서 한정된 참여자 원장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한정된 참여자가 있고요. 기업에서 거래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쵸 사적으로 매우 사적으로 쌓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읽기 권한은 누구나 허가된 기관이 가지고 있고 거래 검증 승인도 감독 기관이 있어요. 감독 기관이 있어서 이게 블록체인이냐 막 이런 논쟁이 있었죠. 어쨌든 우리가 기업에서 쓰겠다는데 기업 내에서는 감독을 하긴 하지만 내에서 이렇게 하는 데는 문제 없다 한다면 괜찮겠죠? 트랜잭션 생산자도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이다.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뭐가 빠르냐, 뭐 누구 통제된 인원이 접근할 수 있다. 예시는 뭐가 있다. 이렇게 쭉 있죠.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하라고 했으니까요. 개념 비교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관점별로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차이점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나 뭐 익명성이나 장단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익명성 식별 불가 공개형 블록체인에서는 식별이 안 되고 프라이빗에서는 식별이 돼요. 컨소시엄 역시 되죠. 이런 거 같이 써주시면 돼요. 현실적으로 필요해서 나왔다. 그런 관점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차이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 생성, 관리 주체, 합의 주체, 참여자, 네트워크 형태 제가 앞에 메타는 안 달았는데 이런 것들 가지고 쭉 써주시면 돼요. 겹쳐도 상관없어요. 유주 케이스는 디지털 화폐다. 공개형 블록체인은. 그리고 사설 블록체인은 은행 송금이나 증권 거래나 비즈니스 네트워크다. 리플, 하이퍼레저 이런 것들이 있다. 네. 관리 주체도 뭐 이렇게 나뉠 수 있다. 참여자는 블록체인은 자율적이지만 사설 블록체인은 허가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런 것들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에서 윤리의 필요성 및 선진국의 정책 동향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AI 윤리정책 수립 시의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특성을 감안해서 그리고 이미 발생한 사건의 근거에서 그리고 발생 가능한 상상을 근거로 그리고 인터넷 윤리의 연장선으로서 그리고 경쟁력 확보 이건 이제 국제사회에서 글로벌화되는 그런 관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뭔가 특이점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관점을 나눌 수 있고 또 다른 관점은 기술의 오남용 측면에서 이거 발생한 사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면 되죠. 그리고 데이터 편향성. 데이터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데이터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윤리에서 뭐 인종차별 발언을 했다고 했을 때 이 데이터는 미국에 있는 데이터들, 다수의 백인종이 얘기했던 사람들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학습을 했다. 그럼 당연히 편향성이 발생하죠. 근데 이게 정말 정상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떤 학습이나 어떤 제재,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좀 해야 되지 않냐. 윤리적인 어떤 윤리 알고리즘 자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알고리즘 차별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버시 침해. 예측이죠, 이거. 그래서 뭐 빅데이터나 알고리즘,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뭐 내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프라이버시 침해. 네, 인공지능 스피커로 이게 외부 업체를 청취한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윤리의 필요성을 언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성도 이렇게 관점이나 이런 사실 기반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판에 써주셔야 되죠. 물어본 거에 대해서 무조건 한 판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의 정책 동향 보겠습니다. 미국의 정책 동향이 있고요. 아실로마 AI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 목표는 뭐 인간에게 유용하고 이런 혜택을 주는 지능을 개발한다. 그 연구비 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고 과학 정책 간의 연구가 건설적으로 돼야 되고 연구 문화는 투명성 문화, 혈력 신뢰 이렇게 되어 있고 안전 기준에 대비해서 부실한 개발을 피하고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이런 것들. 요거를 가지고 원칙을 세워놓고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국의 정책 동향 보시면 5가지 윤리 원칙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로봇은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로 설계되면 안 된다.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죠. 그쵸? 그리고 로봇은 사생활을 포함한 기존법을 준수하도록 설계되고 운영. 당연히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이 XX 사건도 있다시피 사생활에 대해서 뭔가 고려를 하고 이런 것들이 설계가 됐었을까요? 하여튼 한번 인터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로봇은 인공적인 결과물로 감정과 의도를 착각하도록 하여 취약한 사용자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그리고 뭔가 외롭고 쓸쓸한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막 외로움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면서 뭔가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쓴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떤 로봇에 대해 누가 책임이 있는지 이게 책임성 중요하죠. 이 로봇을 산 사람이냐,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이냐, 이 로봇의 그 메카트로닉스를 개발한 사람이냐 이런 것들 중요한 문제입니다. 역시 역시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3번 해서 바람직한 AI 윤리 정책 수립 시 고려 사항 해서 여기 사람 중심이 된 인공지능 윤리 기준에 이 내용 그대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 기준의 목표 및 지향점은 수립 시 고려 사항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조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범용성을 가진 일반 원칙이어야 된다. 지침이나 자율 규범이어야 된다. 윤리 이슈를 논의 발전시키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윤리 기준, 어떤 기준을 세울 때 윤리 기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뭔가 기준을 만들 때 문제에서 어떤 블록체인 운용을 위한 기준을 만들어 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좀 응용해서 쓸 수 있겠죠. 3대 기본 원칙이 있어요. 인간 존엄성, 사회 공건선, 그리고 기술의 합 목적성의 원칙. 요거에 따라서 인공지능,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 요거를 개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핵심 요건에서 기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요건에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요거 그룹핑해서 한번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죠. 요 3가지에 대해서 그룹핑해서 그쵸? 이렇게 딱 그룹핑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풀이 다 끝났고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20분 계신데 저희 방송 하시는데 조금 오류도 있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편차를 부탁드립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계실 거고 결과 기다리고 계실 텐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